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31분입니다. 저희 동네에 이제 비는 멎었는데요. 땅이 마르질 않아서 오늘 청견이랑 바람을 새러 못 갈 것 같아서 청견이가 좀 아쉽겠어요. 예. 저는 밥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편을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까지 했고요. 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힘들 때 열어봐. 예. 인생의 108가지 지혜, 장웅연 지음. 예, 지금 읽고 있는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의 저자죠. 그동안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차례 읽고, 아이고 또 차례가 좀 기네. 길지만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가래가 좀 끼어서 용각산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아침에 앞에 2번 했더니 목이 조금 갔네요. 자, 용각산 먹었고요. 힘들 때 열어봐. 목차 들어가며 일부 진정한 활력은 주의력이다. 참다움의 괴로움, 인생은 타이밍, 복세 편살, 살고 싶으면 의심하라. 조건 만남, 부처님의 삶이 부처님, 생각하되 생각하지 말라. 신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 연기법, 불확정성의 원리. 2부, 세상은 선악이 아니라 강약이 움직인다. 좋은 친구는 결국 착한 친구. 인간관계의 본질, 인간관계의 내막, 인천 상륙작전. 최고의 능력은 친화력,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 절교의 몇 가지 조건. 그대가 신인 것처럼, 행복은 비처럼 내리는데. 3부, 걸림돌이나 디딤돌이나 모양은 비슷하다. 글쓰기의 비법, 의자의 뒷면, 불교의 재테크, 인생은 깡패, 자등명, 법등명, 시간과의 전쟁, 공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부작용, 비관적으로 살라. 4부, 최고의 복수는 그 인간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말싸움의 웃음, 복수의 등급, 불교 믿는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도서관의 업적, 쪼, 열정은 녹음,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 과일의 참맛, 36개, 5부, 잃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다. 상실의 기쁨, 순명, 사실과 진실은 달라. 무심은 독하다. 삶의 그립감, 용기가 지혜, 진정한 출가, 결국은 밥그릇, 인생의 7가지 요령. 6부, 가장 합리적인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다. 미모의 더러움, 밥이 왕이다. 집값의 진리, 숙박업의 즐거움, 인격보다 상품성,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뿌리만 있다면, 반야심경의 핵심, 우정은 도둑놈. 7부,
먹힘만이 먹음과 상생할 수 있다. 정치의 본질, 부부의 본질,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마음의 비만, 시간이 부처님이다. 시간의 폭력, 죽음이 부처님이다. 열반의 참다운 의미, 일정하게 또는 적절하게. 팔부, 주관은 나의 착각이고 객관은 남들의 착각이다. 10가지 악, 취미가 재산, 심리적 폐혈증, 지혜의 한계, 중간만 가야, 겉과 속이 달라야 진짜 친구, 마음이 정답, 하나가 모든 것, 뒷글은 우주. 구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자아의 쓸모, 시신경의 함정, 후련한 죽음, 인내의 변명, 지옥이 부처, 마피아의 교훈, 인생은 글쓰기, 습관의 중요성. 10부,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실패인 것이다. 목욕과 향수의 중요성, 지독하게 벌어서 화끈하게 쓰라. 길을 걷는 일이 바로 길, 자해가 해법, 복마전, 전생이 내생, 한국어 문장 구조, 화합의 맹점, 나를 남처럼. 11부, 한쪽으로 치우치면 정의라도 독재다. 신피질, 잊어야 열린다. 사성제와 팔정도, 삶과 하나가 되어라. 연꽃의 먹이, 결국은 의리, 정진의 그늘, 밥벌이가 순례, 다이아몬드의 비밀. 12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 여자의 남자, 인과는 경제학, 안되면 되는 걸 하라. 나무는 송곳, 쓸쓸한 요람, 도노점수, 이익의 생명력, 자리이타, 고통의 도능. 짧게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냥 단편 에피소드에 중간중간에 이제 불교의 가르침으로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하는 듯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새 책으로 샀어요. 예. 자, 언젠가 읽게 되겠죠. 자, 3장. 자기에게 뿌듯하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 이 책도 이제 절반 이상 읽었습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인생, 굳이 웃어야 할 필요가 없는 인생, 웃음의 괴로움. 뜬금없고 어이없는 웃음의 말로. 봉건제란 왕이 혈연이나 공신을 제후로 책봉한 뒤 각 지방에 영지를 주어 다스리게 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고대 국가였던 주나라는 봉건제의 시초로 유명하다. 서안을 수도로 했던 서주와 이후 낙양을 수도로 했던 동주의 시대로 나뉜다. 포사는 서주의 미녀이자 서주를 말아먹은 미녀다. 경국지색은 유난히도 웃지를 않았다. 유왕은 애첩을 즐겁게 해주려고 매일같이 제담꾼과 마술사를 불렀으나 번번이 맹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봉화를 잘못 올린 게 실마리가 됐다. 동서남북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대거 왕궁으로 몰려들었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불행의 시작은 유쾌했다. 성벽 아래서 수많은 대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포사가 갑자기 자지러졌다. 이상한 여자나요. 유왕은 거의 미칠 뻔했다. 그녀의 양치기 소년이 되어 열흘이 멀다 하고 불장난을 쳤다. 도성에 큰일이 났다며 경향 각지에서 군대를 부를 때마다 포사는 깔깔거렸다. 거듭되는 똥개 훈련에 제후들은 지쳤다. 그리고 포사에 밀려 패비를 당한 딸의 복수를 위해 신우가 거병을 했을 때 더는 똥개가 되고 싶지 않았다. 미친 사랑의 파괴력은 지독했다. 혈혈단신이 된 유왕은 신우와 연합한 융족의 칼에 죽었고 포사는 오랑캐 수장 앞에서 맨몸을 드러내야 했다. 역사상 가장 뜬금없는 웃음이자 어이없는 웃음의 말로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웃는 얼굴은 아름답지만 미덥지는 못하다. 웃음이 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는 게 세간의 상식이다. 연예인 천하지대본 이고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일단 얼굴부터 훌륭해져야 하는 시대다. 사고든 전쟁이든 하다못해 취업이든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좌우하니 사람 앞에선 언제나 웃어야 화를 면하거나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성형수술의 발달로 인해 관상은 더 이상 숙명이 아니다. 그러나 관상은 심상보다 못하다는 게 또한 역술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외모보다 심성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웃음에 감춰진 속마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다. 악성 댓글을 다는 자의 얼굴엔 언제나 웃음이 넘친다. 웃는 얼굴은 아름답지만 미덥지는 못하다. 정치의 기본은 표정관리다. 울고 싶을 때도 웃어야 하며 웃고 싶을 때도 울 줄 알아야 한다. 사내 정치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웃는다면 나와 친한 사람이거나 내게 우호적인 사람이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일 경우다. 나는 당신 편이라는 신호로서의 웃음은 당신도 내 편이어야 한다는 이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직관계 속에선 웃음도 업무다. 웃음은 순종과 성실의 징표이므로 살림을 건사하고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웃어야 한다. 잘 보이려고 웃고 쫓겨나지 않으려 웃는다. 이처럼 현실 속의 웃음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향한 안간힘이기 십상이다. 그래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인생보다 굳이 웃어야 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훨씬 매력적이다. 성인들을 보면 그렇게 웃음 띤 얼굴을 하고 계신 성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깔깔대고 웃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자, 포대화상과 보리달마의 차이점. 간혹 포대화상과 보리달마를 혼동하는 네티즌들이 있다. 육중한 몸집과 대머리라는 비슷한 외관 때문이다. 중국의 후량시대를 살았던 포대화상은 말 그대로 포대를 짊어지고 다니던 스님이었다. 본명은 개차. 부잣집과 여염집에서 얻은 시준물을 닥치는 대로 자루에 넣어두었다가 지나는 거린과 아이들에게 보이는 대로 나눠줬다. 서양의 산타크로스에 필적하는 선인이다. 착할 선자입니다. 여기서 선인은 특히 두툼한 얼굴엔 항시 웃음이 가득하여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자비와 길복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서울 우이동 도선사에는 돌로 만든 포대 화상이 있는데 신도들이 하도 만져서 배 부분이 시꺼멓다. 물론 자세히 보면 개차와 달마의 모습은 미세하게 다르다. 개차의 얼굴은 하얗고 기름이 번들거리는데 달마의 얼굴은 사뭇 붉고 까칠한 편이다. 개차는 지팡이에 보자기를, 달마는 집신을 걸었다. 개차의 뱃살이 달마의 뱃살보다 더 심각하다. 무엇보다 웃느냐 웃지 않느냐만 확인하면 전혀 헷갈릴 일이 없다. 소문 만복내이고 개차의 파한대소는 거리에 굴러다니는 복을 개걸스럽게 흡입하는 모양새다. 반면 달마의 우거지상엔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권태와 짜증이 덤불을 이뤘다. 개차의 얼굴은 주로 행복을 비는 데 쓰이고 달마의 얼굴은 귀신을 쫓는 데 쓰이는 까닭이다.
억지 웃음은 괴롭고 억지 웃음을 비웃는 웃음은 역겹다. 화상은 수행의 일가견을 이룬 노승을 위한 존칭이다. 오랜 수행은 고되고 외롭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에 고되고 아무도 몰라주는 일이기에 외롭다. 내막을 알고 보면 개차의 웃음도 사실은 슬프다. 환이나 덕망보다는 실소나 자조에 근접해 있다. 밥그릇 하나로 천가의 밥을 빌면서 홀로 걷는 몸은 만리를 떠도네. 푸른 눈을 알아보는 이는 드무니 다만 흰 구름에게 갈 길을 묻는다. 란 개송에서 시존의 피로와 소외의 회한을 짐작할 수 있다. 세인들은 포대 화상의 웃음에서 돈복과 인복을 읽지만 정작 설레고 살가운 말들과는 거리가 먼 웃음인 셈이다. 시가 참 멋있네요. 밥그릇 하나로 천가의 밥을 빌면서 홀로 걷는 몸은 만리를 떠도네. 푸른 눈을 알아보는 이는 드무니 다만 흰 구름에게 갈 길을 묻는다. 선시네요, 선시. 예, 멋지십니다. 매춘 여성들이나 웃음을 판다고 말하면 실례다. 현대산업의 주류는 서비스업이고 주구장창 웃음을 서비스해야 하는 것이 대다수의 직업이다. 고객은 상품 이전에 웃음을 원한다. 윗사람은 웃지 않아도 되지만 아랫사람은 반드시 웃어야 한다. 전자는 먹으면서 웃지만 후자는 먹고 살기 위해 웃는다. 울고 싶어도 웃어야 하는 감정노동은 자기 모독이고 자기 착취다. 곧 웃음을 권장하는 사회는 위선을 부추기는 사회이고 굴복을 강요하는 사회다. 반대로 포사의 경우처럼 누구 앞에서나 마음대로 웃을 수 있다는 것도 힘 있는 자들만의 특권이겠다. 억지 웃음은 괴롭고 억지 웃음을 비웃는 웃음은 역겹다. 저도 이런 걸 좀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좀 인간 조직 생활 같은 거를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사람 모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전에는 안 그렇지만 요즘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하는, 웃는 표정을 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 표현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조직 생활이라는 건 좀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포사는 왜 그때 자지러졌을까? 포사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다. 그냥 포나라에서 온 여자쯤 되겠다. 유황이 남벌에 나섰을 때 겁에 질린 포인들은 그녀를 바치고 멸족을 면했다. 포사란 역사적 기록을 위한 편의상의 명칭으로 보인다. 하기야 어차피 왕조의 흥망과 집권을 둘러싼 모략이라는 남성 중심의 드라마에서 여자에겐 미생만이 관건일 뿐 개성이나 인권은 중요치 않다. 적장의 놀이개로 전락했다고는 하나 이미 첫사랑이 적장이었다. 순결이나 현모양처를 바라기가 애당초 글러먹은 개인사는 추잡하기 이전에 측은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포사의 감정 표현은 볼성사납다. 하지만 그녀의 권세가 아니라 그녀의 상처에 주목하면 양상을 달리 보게 된다. 포사의 웃음은 즉흥적이고 동물적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개념 없는 웃음은 웃음을 바치거나 받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향한 꿈이다. 충성과 덕치라는 허울 안에서 낄낄거리면서 갈라먹고 살살거리면서 붙어먹는
수컷들의 개원에는 구토로도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투구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자신의 신체를 겨눈 살풀이 같기도 하고, 너희들은 미쳤고 너희들을 떠나지 못해서 미칠 것 같다고. 너희들을 떠나지 못해서 미칠 것 같다고. 그렇네요. 포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웃을 일이 뭐가 좋아서 웃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놀이개를 거부하는 어떤 반항심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리 웃을 일도 없지만 웃어줘야 할 일도 없었으면 생각이 많으면 웃음이 적다. 웃음이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사람이다. 하여 무심은 허심이라기보다는 뚝심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되 그 결과에 대해 순순히 책임지겠다는 용기이고, 인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개의치 않겠다는 초연이다. 정신적 살인은 대개 비극적 현실 인식의 밑바닥에서 추출된다. 이를테면 정의는 선이 아니라 심에서 나온다거나, 가장 뻔뻔한 자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거나, 삶은 죽음의 일부일 따름이라거나, 욕심과 권력과 미래에 하염없이 속다가 문득 돌아보게 된 맨손이다. 쓰레기들 사이에서 바보가 될 각오로 맞는 아침이다. 개차의 웃음엔 웃음의 내용이 없다. 웃음에 연연하지 않는 웃음이며 웃음을 요구하지 않는 웃음이다. 침묵에 자신을 내던진 달마 역시 침묵으로 무언가를 도모하지 않는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 아니란 점에서, 아울러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침묵이라는 점에서 개차와 달마는 무심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헛것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린 자이든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자이든 지나온 길은 다를지언정 갈 길은 같다. 비틀거리거나 넘어질지는 몰라도 손을 내밀거나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심을 기반으로 한 안심은 성취가 아니라 자족이다. 고독은 어둡지만 아득하다. 그리 웃을 일도 없으나 웃어줘야 할 일도 없다. 그래도 많이 웃으면 좋죠. 네. 많이 웃었으면 합니다, 저는. 네, 그래도 평소에 아주 심각한 얼굴로만 있진 않아요. 감정 표현도 잘하는 편이고, 웃기도 많이 웃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모질지를 못해서, 제가 좀 그냥 웃는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괜히 심각해봐야. 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보잘것없지만 인생을 건다. 진실로 아름다운 교감, 책임과 목표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프란츠 카프카는 책임지지 않는 글쓰기로 유명하다. 의미와 문맥을 조금씩 흩트려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오드라덱도 오리무중이다. 옹고지 열장불량 남짓의 가장의 근심은 대부분 오드라덱에 대한 묘사로 채워졌다.
별 모양의 실타래처럼 생겼는데 신기하게도 말을 할 줄 아는 물건이다. 어린아이와 길고양이의 성질을 반반씩 섞었다. 아무데서나 자는 모습은 영락없이 거짓골이다.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신과 대등하다. 다들 쓸모없는 잡동산이라며 무시하지만 작중화자는 오드라덱만 생각하면 눈물겹다. 바쁘게 살 때는 잊었다가 홀로 남겨지면 반드시 나타난다. 문득 마주칠 때마다 정체를 묻는데 녀석의 대답은 기어이 모호하다. 분명한 건 오드라덱을 향한 호기심과 부러움이 커질수록 가장의 근심은 깊어진다는 것이다. 단서가 있다면 사멸하는 모든 것은 목표와 행위를 가지며 그로 인해 결국엔 으스러지고 만다. 그러나 이 말은 오드라덱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문 끄트머리의 한 구절. 곧 오드라덱이란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오드라덱이란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목표에 따른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작고 귀여운 오드라덱은 작고 귀엽게 살아도 되는 소망을 암시한다. 슬라브어로 쓴 천진난만 혹은 무의도식, 먹고 살자가 하는 짓으로서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조건 만남. 먹고 살자고 하는 짓으로서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조건 만남. 그렇겠죠? 네. 조건 없는 만남이 쉽지 않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자, 가장은 생계라는 목표를 응시하며 부양이란 행위에 몰입하는 사람이다. 지갑이 빠듯할수록 자녀의 몸집이 커질수록 생계와 부양 사이에 난 골목길은 더욱 비좁아진다. 자아실현이라든지 동심이라든지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뛰어놀 자리가 없다. 아울러 한 집안을 이끄는 어른이라는 관습적 어휘를 따르기엔 어른이 드물고 어른이란 말이 초라한 세태다. 그리고 돈을 버는 기계로 전락한 어른은 모든 관계를 물화함으로써 화풀이를 한다. 예. 생계와 관련된 자들이나 부양에 도움이 되는 자들만 만나게 되는 것이다. 가장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한 가장들은 지갑과 식사를 하고 명함과 취미를 즐긴다. 끼리끼리 놀면서도 서로 간에 손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으로서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조건 만남이다. 정치의 양상은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개념은 본래 간명하다. 경제가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라면 정치는 이익을 분배하는 일이다. 이익이 특정 계층으로 몰리도록 생떼를 부리는 것이 독재이고 이익을 골고루 나눠줘 어느 한쪽에서도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덕치다. 전체주의가 비난받아야 할 까닭은 이익의 분배는 등한시한 채 국민의 마음을 억지로 교감시키려는 모략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나눈다는 말은 마음을 닦는다는 말만큼이나 둥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익을 나누기는 반가운데 마음을 나누기는 부담스럽다. 그만큼 철이 들었다는 증거다. 예컨대 자원봉사의 백미는 금일봉이다. 이익은 가장 확실한 행복이며 상대방의 진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바꿔 말하면 이익을 나누는 것 말고는 검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감이란 극히 드문 경험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이다. 마음의 근본엔 시비와 차별이 없으나 몸에 묶인 마음은 각자의 몸만 생각하게 마련이다. 잃어버린 자아는 잃어버린 재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추억이다. 교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잠시만요. 교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혈맹론에서 보리달마의 설법은 털털하면서도 직선적이다. 혹자가 마음의 본질에 대해 묻자. 지금 마음에 대해 묻는 너의 마음이 곧 마음의 본질이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나의 마음 또한 마음의 본질이다 라고 단박에 정리했다. 어떤 식으로든 살아있음이 곧 참됨이니 기대하거나 비교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그만이란다. 도인의 삶이란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길을 그저 걷는 것이란 당부다. 특히 남의 마음에 일절 관심을 두지 않는 달마의 고독다이스러운 캐릭터를 짐작할 수 있는 법문이기도 하다. 그는 독자성을 숨기고 깎아내려야만 지속할 수 있는 사회성을 극도로 혐오했다. 무심론에 입각하면 교감이란 홀림에 불과하다. 달마는 바깥 경계에 혹해 마음이 헐떡이는 상태를 매우 염려했다.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창궐한다. 불편한 마음과 불편하고 싶지 않은 마음, 불편하게 하는 마음과 불편하게 하는 마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속절없이 따라붙는다. 걸그물에 오징어 매달리는 시기다. 비리다. 남이라는 존재가 나를 잊게 하고 그것은 한사코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 만약 밖으로 구하는 데만 집착하면 거짓으로 위의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파상론 가로닫고 된다며 위선을 금하기도 했다. 달마가 바라본 교감이란 끊임없이 남과 견주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떠벌리면서 나를 소진하는 일이다. 위의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험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예법에 맞는 몸가짐, 불자가 지켜야 할 계범, 거짓으로 위의를 나타내게 된다. 달마가 위인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약점.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오래된 원칙, 사람과 몸을 부비며 말을 섞어야 하는 게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감에 대한 달마의 염증은 잠옷 지나치다. 더구나 사람에게 잘 보이면 복이 생기고 더 잘 보이면 스타가 되는 게 세상살이의 실상이다. 달마가 도인이긴 해도 위인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약점이다. 그래도 위인이죠. 선의 초조가 됐으니까요. 한편으로 사람이 전적으로 싫어졌다면 본능을 잠재울 만한 감정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이기 일수다. 무심이 고독의 산물이라면 벽과는 불화의 결과다. 달마는 깨달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의 험상궂은 얼굴은 사실 찡그린 얼굴이다. 말해줄 것이 있었지만 아무도 들으려 오지 않았다. 직접 제자를 찾기엔 게을렀고 먼저 나서기는 창피했으리라. 그는 강해 보였지만 약했다. 사람이 그리웠지만 무서웠다. 해가가 없었다면 달마는 달마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없었다. 해가가 자신의 팔을 자른 해가 담비는 최초의 전등이라는 빛나는 기록을 남겼다. 아버지가 죽든 황제를 칭견하든 웬만한 일엔 미동도 않던 달마의 마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선열이 낭자한 팔뚝에 시겁해서 제 입으로 그만 무건을 파해버렸다. 그리고 황급하게 뱉은 말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존재의 번민에 몸서리치던 자의 해괴한 자기 희생은 고집불통 늙은이에게 영웅의 위협을 안겨주었다. 해가가 안심에 미쳐 있었다면 달마는 무심에 갇혀 있었다. 안심과 무심은 심오한 담론이고 술자리에서 해결하거나 함부로 매듭 지을 수 있는 담론이 아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화두에 각기 다른 자리에서 몸을 떨었다. 그러나 스스로 자르는 팔과 눈앞에서 잘리는 팔 같은 것이었다. 해가가 극렬하게 달마를 갈구했던 것처럼 달마 역시 죽을 힘을 다해 해가를 기다렸을 것이다. 해가가 팔을 자른 마음은 달마가 하염없이 벽을 바라봐야 했던 마음과 동일하다. 진짜 사람을 만나기가 이다지도 어렵다. 여기서 당장 죽어도 좋다는 절박의 통정. 달마와 해가의 만남은 운명적이다. 해가는 머리에 5개의 뿔이 자랄 만큼 엄청난 두통에 시달렸다. 그때를 딱 맞춰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왔다. 많은 사람들이 달마의 범상치 않은 캐릭터를 알았으나 오직 해가만이 그를 향해 걸었다. 소림사는 멀었고 거짓말같이 눈이 내렸다. 한 걸음 나아가 눈보라가 쳤고 눈보라 속에서 추웠다. 게다가 정서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를 한참 앞질렀다. 해가는 우울증 환자였고 달마는 운둔형 외톨이였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는데도 달마는 내다보지도 않았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런 방구 말이 없었다. 죽어도 좋았지만 죽기 전에 한마디는 들어야 했다. 최후의 선택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었다. 팔은 근본적인 사유를 여기서 사유라는 거는 사적인 소유 자기 소유라는 겁니다. 팔을 근본적인 사유를 단비는 사유의 포기를 상징한다. 해가가 무시무시한 통증에 피를 흘렸다면 달마는 거대한 안쓰러움에 피눈물을 흘렸을 장면이 선연하다. 달마와 해가는 자아를 깨버림으로써 마침내 자아를 깨울 수 있는 불가항력의 절정을 맞닥뜨렸다. 우연히 모이면 운명이라지만 노력이 모여야 운명이다. 자른 팔의 고통과 잘린 팔을 보는 고통에 힘입어 해가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달마는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다. 달마는 해가의 안심을 일깨웠고 해가는 달마의 무심을 알아줬다. 감히 지갑이나 명함 따위가 꺼내 끼어들 수 없는 순수의 유대이고 끼리끼리 놀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당장 죽어도 좋다는 절박의 통정이다. 처절하게 조각난 마음만이 비로소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나눠야 할 마음이 아예 없는 사이만이 갈라야 할 몫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공감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능력이다. 일상이 나른하고 지루하다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멀쩡하고 평온하다는 뜻이다. 초극이 아닌 죄기로서의 일상은 응당 이기적이고 피상적이다. 반면 해가 단비는 극단적인 충동의 산물이고 예고되지 않은 참극이다. 동시에 궁하면 통한다. 충격과 파국만이 삶을 변화시킨다. 돈과 밥과 밥 속의 교감엔 돈과 밥과 말과 오가는 법이다. 그리고 절대다수는 계산기나 두드리고 밥알이나 튀기면서 산다. 연민만이 교감이다. 정작 달마는 해가에게 특별히 해준 것이 없다. 후대 의식자들은 마음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주요했다고 평한다. 하지만 달마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평생도록 짊어져야 하는 화두가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음은 실체가 없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멈추지 않았으므로 마음은 실체가 없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다. 물론 생각은 헛것으로 결코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헛것은 끊임없이 나타나므로 끝내 없는 것도 아니다. 가로 열고 안심법문 가로 닫고 거듭 포개어지는 정과 반의 변증법엔 출구도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만 언제나 있으므로 살아있는 한 마음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죽도록 아프거나 죽을 때까지 아파야 한다. 다만 눈물을 닦아주마. 연민만이 아름다운 교감이다. 성욕과 무관하고 이런저런 연주를 초월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므로 훗날 달마는 소림사에서 함께 정진하던 해가를 2조로 낙점했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다. 욕정이 쌓이면 죄악이 되고 죄책감이 쌓이면 책임감이 된다. 무심했던 자기 때문에 불구가 된 것 같으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는 거룩하지만 막연하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보잘것없지만 인생을 건다. 달마는 위인이 아니라 어른으로 좋겠다. 단지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해가를 걷어먹임으로써 교감을 완성했다. 달마에게 해가는 지을 수 없는 오드라덱이자 살아있는 오드라덱이었다. 자기를 알아준 처음의 인간이어서 고맙고 같은 꿈을 꿔준 유일한 인간이어서 든든했을 것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첫사랑, 납득없지 않은 동성애의 재발견. 오드라덱이 뭐지? 오드라덱. 카프카 원작에서의 오드라덱. 프란츠 카프카가 1917년에 발표한 단편 가장의 근심에 등장하는 오드라덱은 별 모양의 실타래가 얽힌 용도와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기이한 물체로 화자는 그것은 이름도 사는 곳도 알 수 없는 존재라며 불안과 근심의 대상이라고 묘사합니다. 현대 비평 철학에서 확장된 의미. 학술적 논의에서는 오드라덱을 비인간 객체 하이퍼 오브젝트로 해석합니다. 복도후는 이를 인류세 위기의 은유이자 객체 지향 존재론 신유물론이 조명하는 비인간적 전회로 읽으며 코로나19 기후변화가 인간 중심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세계 종말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도르노, 베냐민, 라투르의 관점에서 후기 자본주의의 암호, 물질의 양가성을 드러내는 알레고리로도 활용됩니다. 좀 철학적인 의미였군요. 모르겠습니다. 오드라덱. 됐고요. 또 다음 장. 삶은 죽음과 같아야 하고 죽음은 삶과 같아야 한다. 최적의 삶. 최고의 삶은 남들이 좋아하는 삶이고 최적의 삶은 자기가 좋아하는 삶이다.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교훈을 전하는 상업 광고가 이지막 흥미롭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스타급 연예인들은 일이 없을 때 행복하다. 반대로 쥐구멍에 벼뜬 중저가 연예인은 일이 많아야 행복하다.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노는 게 즐겁고 외향적인 사람은 둘이 노는 게 즐겁다.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아비는 집이 커지면 흐뭇하고 제 몸만 챙기면 되는 아들은 키만 커도 흐뭇하다. 여자는 신상을 보며 웃고 남자는 신상을 사줄 수 있는 통장을 확인하며 웃는 부녀의 다른 행복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듯 행복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입장과 상황이 행복감을 좌우한다는 사실의 설파는 철학적이면서도 애잔하다. 그럼에도 CF 속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사지가 멀쩡하고 혈색이 좋다는 것이다. 행복의 보편적인 조건은 건강 그리고 자족이다. 최고의 삶은 남들이 좋아하는 삶이고 최적의 삶은 자기가 좋아하는 삶이다. 몸에 질병이 없고 마음에 질투가 없는 삶이다. 자신의 취향과 습관에 부합하는 삶이며 일껏 건사한 살림을 소중하고 뿌듯하게 받아들이는 삶이다.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삶이고 스스로 옥죄지 않는 삶이다. 모두가 최고의 삶을 거머쥘 순 없으나 최적의 삶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마음먹기 나름이고 마음 다스리기 나름이다. 최고의 삶 앞에 바짝 엎드리거나 뒤에서 수군대는 인간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이다. 성공보다 내공을 중히 여겨야 문턱이라도 밟을 수 있는 경지다.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게 지난 1년 반이 훌쩍 이제 지났네요. 거의 1년 10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집에만 처박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하나 사서 좀 주말에 돌아다니면서 경치 좋은데 찾아서 활동적으로 좀 살고 싶다. 지금 너무 집에 처박혀 있는 건 최적의 삶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살려고 전기차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경제적으로 무리가 좀 되지만 좀 변화를 좀 일으키고 싶긴 하네요. 예. 자, 일상 속의 자질구레한 나들이 바로 참나. 한편으론 재행무상. 이어서 시간은 흐르고 처지는 바뀐다. 배가 고프면 밥이 고프고 밥을 먹으면서 세월을 먹는다. 가끔 둘이 놀아야 혼자 노는데 더 즐겁다. 혼자 노는 게 가끔 둘이 놀아야 혼자 노는 게 더 즐겁다. 아이의 키가 다 자라게 되면 아비의 행복을 느껴봐야 할 날이 기어이 온다.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다는 게 동서고금의 숙명이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한다 해도 남들이 좋아해 주지 않는 삶은 필경 가난하고 외롭고 억울하다. 어려서는 최고의 삶을 꿈꾸지만 나이 들어서는 최악의 삶만은 피하면 다행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지만 무능한데 건강하기만 한 몸뚱이는 가족에게 짐이 된다. 자족은 잘 빚은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기 쉽다. 삼근이란 화두가 있다. 삼배가 세근이란 뜻이다. 누군가 부처란 무엇이냐고 묻자 동산양계선사가 이와 같이 대답했다. 운문문원의 도는 똥막대기 또는 조주 종심의 깨달음은 뜰 앞의 잣나무만큼이나 뚱딴지 같은 답변이다. 화두는 언어로 해석해선 안 된다지만 잘만 해석하면 넉넉한 울림이 남는다. 삼배가 세근은 당시 당나라의 세법에서 조에 해당하는 특산품을 나라에 바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어느 불교 학자의 견해가 미덥다. 곧 마상근은 국민 각자가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고 나아가 자기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몫이란 설명이다. 하기야 똥을 눈 뒤에 똥막대기로 똥구멍을 닦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뜰 앞의 잣나무를 바라보는 것도 나아다. 하기야 똥을 눈 뒤에 똥막대기로 똥구멍을 닦아야 하는 것도 나이고 뜰 앞의 잣나무를 바라보는 것도 나다. 일상 속의 자질구레한 나들이 바로 참나인 것이다. 깨어진 질그릇은 깨어진 대로 볼만하다. 물을 떠먹을 순 없겠지만 손으로 떠먹으면 된다. 어떤 것이 부처인가? 성품을 본 자가 부처입니다. 그대는 성품을 보았는가? 이미 보았습니다.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하기에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작용한다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용하지 않으면 본체를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작용한다면 어디에 나타나는가? 8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해달라. 바라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태 속에선 몸이요, 세상에 나와서는 사람이요, 눈으로 본다 하고 귀로 듣는다 하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손으로는 움켜쥐고 발로는 몸을 옮긴다. 두루 나타나서는 무수한 세계를 덮고 거두어들이면 티끌 속에 든다. 아는 이는 이것을 불성이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는 정혼이라 하네. 바라제의 개송을 듣고 이견왕은 크게 깨쳤다. 이견왕과 바라제의 대화 전등록. 작용. 속에서 몸, 세상에 나와서 사람, 눈으로 본, 코로 내는 입으로 말을 하고 손으로 움켜쥐 발로 무수한 세계를 덮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 속에 든다. 아는 이는 이것을 불성이지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는 정혼. 파랑새를 손에 쥐고 산속을 뒤지는 꼴. 이견왕은 보리달마의 조카였다. 맏형인 목정자라의 아들로 전하며 달마를 미워했다. 달마의 제자였던 바라제가 대신 나서서 오해를 풀었다. 달마가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다. 이견왕의 신상에 대해 전등록에는 더 이상의 부연이 없는데 다른 의견이란 이름이 눈에 밟힌다. 이견. 당시 인도에 퍼진 갖가지 외도에 대한 상징으로 읽힌다. 외도를 믿었던 자는 더구나 임금이다. 결국 바라제가 이견왕을 감화시켰다는 것은 달마의 문파가 모든 사상 논쟁에서 승리하고 인도에서의 전법을 완수했음을 암시한다. 달마는 조국을 위해 일해달라는 생질의 간청을 물리치고 동쪽을 향한 백길에 올랐다. 달마에게서 수확한 바라제의 이므로 바라제의 개송은 달마의 개송이라 해도 무방하다. 삶이란 오직 작용뿐이며 작용이 곧 본체라는 게 핵심이다. 작용이란 살아서의 모든 행위다. 이견왕이 바라제를 바라보는 것도 작용이요, 말끝마다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작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이 어물쩍어물쩍 살아가는 것이 한치 오차도 없는 그의 본성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정작 이견왕은 줄기차게 작용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작용의 이치에 깜깜하다. 파랑새를 손에 쥐고 산속을 뒤지는 꼴이다. 좀 더 그럴듯한 본성에, 임금의 채통에 걸맞은 본성을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일생일대의 삶에 전전긍긍하다 보면 순간순간의 삶을 건성건성 지나치게 마련이다. 한심한 인생과 고귀한 인생이 따로 없다. 존재하는 그대로가 진실이고 완성이라는 것. 달마에서 시작된 조사선의 일관된 논지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능가하는 가치는 없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이상의 기적은 없다는 설법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완전체인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살아서의 모든 것을 정혼이라 깎아내리고 만다. 지옥을 못 견디고 못남을 불안해한다. 제풀의 중생이 되어 부처와 멀어지는 것이다. 반면 달마가 바라본 최적의 삶이란 매우 간명하다. 삶과 하나가 되어 걷거나 견딜 뿐 삶을 따로 떼어내어 손가락질하거나 닥달하지 않는 삶이다. 시간은 유유히 흘러가고 생명은 부단한 흐름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살아낸다. 때가 되어 죽음을 맞으면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나 죽음이 남긴 걸음을 먹으며 커간다. 한심한 인생과 고귀한 인생이 따로 없다. 누구나 죽음 앞의 촛불이고
윤회 앞의 벌레들이다. 병들어 죽든 넘어져 죽든 어차피 썩어나갈 군상들이니 생명은 존귀하다고 말할 수 없다. 허나 이번 생이 끝나더라도 몸을 바꿔 다시 태어날 것이니 허무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울음과 웃음의 반복은 영원하고 공평하다. 버릴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다. 초인에겐 인생이 없고 오직 생만이 있다.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의 토사물이다. 사람은 아쉬울 때 말을 하고 마음에 안 들 때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다. 삶의 의미를 따지고 견주는 아르마리는 인생을 더욱 혼란스럽고 시끄럽게 만든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생을 얻는 근원적인 방법은 참다운 인생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삶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은 역설적으로 절대적인 부정에서 비롯된다. 최적의 삶을 설정하는 한 최적의 삶은 달성되지 않는다. 살아왔고 살아간다면 그게 최선의 삶이다. 최적의 삶? 그런 것 없다. 최고의 삶? 웃기고 있다. 사실 무심론은 어느 편에도 이용당하지 않을 논리이기는 하나 어느 편을 이겨 먹을 수 있는 논리도 아니다. 공덕임내, 불신임내, 말로는 공손하게 읊조려도 대개 위정자가 원하는 건 영원한 불성이 아니라 영원한 권력이다. 더불어 무심의 도를 깨우친 왕임을 고집할 리도 없고 왕으로 남기도 어렵다. 이결왕이 바라제의 개성의 중심으로 강복했을 것 같지 않다는 말이다. 대저 분별심에 분치를 하고 편견에 성역을 두는 것이 정치와 이념의 고질병이므로 이결왕은 어떤 관념 혹은 가공의 인물이었으리라 의심되고 달마의 승리는 후대의 조작이었을 확률이 높다. 물론 남들이 무엇라 하건 제 갈 길 가면 그만이고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의 업을 받으면 그만이다. 달마의 무시무시한 무표정에선 나라는 욕망도 남이라는 실망도 비치지 않는다. 초인에겐 인생이 없고 오직 생만이 있다. 초인에겐 인생이 없고 오직 생만이 있다. 자족과 함께 기백을 친구로 삼아 웨이빙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웰다잉이 부상했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어야만 잘 살아온 삶이 잘 마무리된다는 요지다. 삶에 대한 미련을 거두는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잘 살려면 잘 사는 것에, 잘 죽으려면 잘 죽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게 또한 무심의 도리다. 귀하고 화려한 삶일수록 죽기가 겁나고 남주기도 아깝다. 어쩌면 개나 물어갈 인생이 가장 깔끔한 인생이다. 쌓아둔 것이 없으니 허물어질 것도 없고 앞으로 내세울 것이 없으니 뒤로 구릴 것도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내일 당장 죽어도 괜찮은 삶이 가장 여유로운 삶이다.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길을 걸으려면 자족과 함께 기백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설령 이번 생에 개죽음을 당하더라도 다음번엔 그렇게 안 죽으면 된다. 올봄에 심은 나무가 가을에 맛있는 열매를 맺을지 여름에 폭우에 송두리째 뜯겨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나무가 시체가 되건 거름이 되건 어느 집의 가구가 되건 낱낱의 처지에서 군소리보다는 긴 호흡을 머금으며 살아가고 싶다. 결론은 삶은 죽음과 같아야 하고 죽음은 삶과 같아야 한다는 것. 죽은 듯이 살다가 밥 먹듯이 죽을 수 있다면
예, 재밌게 한 시간 동안 잘 읽었습니다. 자, 한 시간 독서했으니 눈이 좀 많이 피로하고요. 음, 좀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숨 잘까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